우월한 유전자란 존재할까요? 저도 어릴 때 제가 좀 속을 썩이면 아버지로부터 엄마를 닮아서 이렇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상도 받고 이러면 아빠를 닮았다 이런 얘기도 아버지로부터 많이 들어서 일종의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은연중에 또 묻어져 있기도 한데, 근데 사실 지능이 유전일까? 이게 굉장히 관심사죠. 그리고 지능이 유전이라면은 사실은 또 곤란스러운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열심히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질문을 조금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답을 하려면 우선 용어 설명을 또 조금 더 해야 됩니다. 하나는 유전자형이고 또 다른 하나는 표현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유전자형은 말 그대로 개인의 유전적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반면 표현형은 유전자형이 주어진 환경 하에서 드러나게 되는 형질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강조를 해야 되는데, 유전자형과 표현형이 바로 직접 대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전자형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표현형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짚어야 될 점은 표현형이 측정할 수 있어야 과학적 연구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표현형을 측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과학의 영역으로 포섭되기 힘들죠. 왜냐? 과학의 핵심은 측정을 해서 수치를 부여하는 것. 이게 과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후의 현대 과학의 모습은 다 측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측정을 하지 못하면 과학적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유전적 성향이 아주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주량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주량은 측정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주 몇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게 쉽게 측정이 되죠, 비교적. 그리고 주량을 결정하는 알코올 대사 과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량에 대한 과학 연구를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그래도 비교적 주량에 대해서, 또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과학적 설명이 상당 부분 가능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차이가 나는 걸 아주 정밀하게 설명하는 건 여전히 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능은 어떨까요? 자, 우선 지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굉장히 문제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측정해야 지능을 파악했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겠죠. 자, 지능이라는 것이 아주 복잡한 데다가 굉장히 모호한 개념입니다. 자, 시험 문제 잘 풀어서 점수 잘 나오면 지능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면이 있겠죠. 또 다른 또 큰 문제는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을 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 사교육 시장이 발달해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자, 누군가가 교육비를 지출을 해서 사교육 시장에서 그 교육 환경에 노출이 되면 당연히 성적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환경 요인까지 고려를 해서 보면은 사실은 지능이 어느 정도 유전이 될 것이냐, 굉장히 쉽지 않은 면이 있죠. 그래서 지능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 부분도 우리가 잘 모르고, 그리고 이 많은 유전자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해서 이 지능이라는 표현형을 만들어낼 건지 이것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 책임 있는 과학자, 또 저처럼 이제 학교에 있는 입장에서는 딱 잘라서 이게 유전이다,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속설들은 좀 있겠지만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반드시 있다. 그래서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알프레드 비네라는 프랑스의 의사이자 심리학자가 개발한 일종의 이제 측정 도구이긴 합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발달 장애가 있는 아동을 좀 빨리 식별해서 어떻게 학습시킬까, 그리고 학습 효과가 과연 나타나는가, 이걸 판별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비내도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걸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강하게 주장한다든지, 학생들을 서열을 이걸로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IQ 테스트 방식이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가지고 가서 이걸 우생학적으로 활용을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겁니다. IQ가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을 반영한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지만은 이게 지능의 모든 걸 얘기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아직도 지능이 무엇이다라고 명쾌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학자들의 어느 소통 방식들이 있는데, 과학자들은 A는 B이다 이런 말은 사실 좀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과학자들이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는 A는 B가 아니라고 아니 말할 수 없다. 아주 좀 복잡하죠. 자, 이게 항상 이제 여지를 남겨두고 측정을 한다는 건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일부를 가지고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세포 자체를 측정할 수가 없죠. 세포의 활성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세포가 가지고 있는 활성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만 탁 찍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극히 일부분 단면만 보는 것이지 그게 전체를 대변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몇몇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IQ 조사를 해보면 IQ가 서로 좀 연관관계는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쌍둥이끼리는 한 명이 높게 나오면 다른 한 명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연구는 돼 있는데 이 IQ라는 것을 우리가 지능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여서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고 지능이 유전될까? 뭐 이것과 상당히 유사한 또 유형의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측정이 문제인데 닮음을 어떻게 정의해서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문제겠죠.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으면 과학적 접근이 가능한데 좀 제법 쉽지 않아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자, 우선 미간 사이의 이 길이를 한번 재고 콧대 높이를 재고 턱선의 각도를 재면 얼마나 닮았다. 이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주 간단한 국소적인 성형수술만으로도 전체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신체적 특징을 아주 정교하게 수치화시켜서 그걸 다 모으면 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고요. 반대로 직관적으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첫인상을 보고 판단을 해서 닮았다라고 판단한다면 심리적 요인, 기분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평가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닮음이라는 건 과학적 개념일 수도 있지만은 또 미학적, 미적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닮음을 측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들한테는 엄마한테 없는 Y 염색체, 성염색체가 있죠. 그 다음에 아빠가 딸한테 X 염색체 하나를 물려주는데 아빠가 물려준 X 염색체는 딸한테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닮음은 지능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주 쉽게 답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는 아니고 아마도 그렇게 믿고 싶은 게 투영되었을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뻐 보이는 면은 저를 닮은 것 같고 제가 좀 안 좋다고 느끼는 면은 엄마를 닮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DNA가 유전물질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은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네, 우선 디옥시리보핵산이라고 부르는 DNA는 세포 내에 존재하는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생화학자들이 붙인 화학적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유전자는 유전 현상을 담당하는 물질적 실체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유전학자들이 붙인 기능적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색체는 무엇이냐? 세포 안에서 특정 염료에 잘 반응을 해서 잘 염색되는 물체를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조직학자들이 현미경 관찰을 토대로 붙인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서로 다른 전공 영역의 과학자들이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연구를 지속해 오다가 새로운 발견을 하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후속 과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용어가 완전히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20세기 들어서 생화학과 유전학이 만나서 분자 생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탄생하면서 더 많고 정교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염색체를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 DNA이다. 그리고 이 DNA 중에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일부분이 유전자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 DNA의 모습을 좀 묘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 화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어서 화학적인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아마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DNA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연결된 고분자입니다. 여기서 또 새로운 용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뭐냐? DNA의 구성 단위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개에 이루어져 있는 오각형 모양의 오탄당 그리고 인산, 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체세포 하나에 약 60억
60개에 달하는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 DNA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60억 개 중에서 절반인 약 30억 개는 아빠한테서 물려받은 것이고 나머지 절반인 30억 개는 엄마한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자, 염기는 4종류가 있는데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입니다. 이 염기의 배열이 바로 유전 암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 암호를 해독한다, 유전 정보를 밝힌다라는 말은 이 염기의 배열을, 그러니까 염기가 어떤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낸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DNA 모습이 대략적으로 짐작이 갈 텐데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과 인산 사이에 공유결합, 일종의 화결합입니다. 이 결합을 통해서 쭉 연결이 되어서 아주 긴 중합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염기와 염기 사이에서는 수소결합이라는 또 일종의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고 이 수소결합을 통해서 두 가닥의 나선형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DNA 이중 나선 구조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DNA 구조라고 그러면 이 이중 나선 구조를 뜻하게 됩니다.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은 되지 않고요. 염색약을 통해서 염색을 했을 때는 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특정 시기, 그러니까 DNA가 좀 뭉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염료를 처리하면 눈에 현미경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과 종 사이는 좀 비교적 큰 차이가 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기고 취향도 다르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건 사람과 대부분의 또 동물들은 유성생식을 하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각각의 생식 세포를 만들어내고 이 생식 세포가 만나서 하나의 수정체가 만들어지고 이제 발달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걸 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유성생식이라고 그러고,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눠지는 무성생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성생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전적 다양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도 간혹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바로 일란성 쌍둥이가 됩니다. 끝없는 근친혼으로 인해 저주받은 가문. 네, 그러니까 근친혼이 금지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전학적 측면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우선 역사 속에서 좀 한번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왕가를 보면 간혹 근친혼을 한 적들이 좀 있습니다. 유럽 왕실 가문들 중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컸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경우에는 근친혼을 통해서 가문을 유지하려는 집착이 매우 심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인 근친혼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유전병들이 생겨났고 600년이나 지속해왔던, 그리고 유럽을 지배했던 이 합스부르크 가문은 1700년에 이르러서 카를로스 2세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합스부르크 가문의 사람들은 가장 유명했던 게 이제 주걱턱으로 유명했는데, 카를로스 2세의 경우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래턱이 앞으로 심하게 튀어나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근친혼이 되면서 주걱턱이 더욱더 발달하게 된 이런 모습들이죠. 자, 그래서 근친혼이 일시적으로 혈통을 지켜주는데 유용할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유전적 다양성을 줄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전적 다양성이 올라가면 특정 유전자 하나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유전자가 이를 상쇄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근친혼을 통해서 이 유전형이 거의 비슷해지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들게 되면 이런 상쇄 작용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상이 생긴 유전자의 표현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성이 매개가 되는 유성생식 그 자체가 유전적 변이가 엄청나게 생기는 작업들이고 유전적 다양성을 크게 높이는 작업이고, 이게 바로 우리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하고 재밌는 특성 중에 하나가 진화적 전략인데, 이 진화 전략의 핵심이 유전적 변이,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근친혼은 이제 금지되어야 되는 상당한 유전학적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유전학이 발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합스부르크 가문은 멸망이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또 권력 계층이 나오고, 그 권력 계층은 또 어떤 식으로든 권력을 유지하는 방책을 만들었겠죠. 그게 결혼과 같은 생물학적 정책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회적, 문화적 정책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떤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문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균형점들은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또 그 권력 계층이 교체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벌어졌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뭐 가정이고 상상이 좀 필요한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DNA는 당신의 운명이 아니다. 사실 이제 우생학이 등장한 배경도 사람들은 다 동일하지 않다. 그러니까 특성들이 누구는 자질이 뛰어나고 누구는 자질이 못하다. 그런데 자질이 뛰어난 사람들끼리 계속 같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해야 이 자질이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된다. 뭐 이런 가정들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생학은 이걸 인위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품종을 개량하려는 시도였던 겁니다. 자, 이제 우생학이라는 걸 다시 조금 정리해보면 우수한 유전 형질을 선별하고 개량해서 인간의 유전적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던 지금으로 보면 사이비 학문이었습니다. 자, 찰스 다윈의 사촌이기도 했던 프란시스 골튼이 창안을 했고 인간의 자질을 개량하려는 욕망을 과학의 지위에 올려놓으려는 엄청난 기획이었습니다. 자, 골튼은 인위적으로 결혼시키던 이런 선택을 해서 인간의 자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진보를 이루려고 했는데 골튼이 했던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말과 소의 교배 개량에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의 5%만 인간을 개량하는 방법에 투자를 한다면 수많은 천재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골튼이 이런 생각을 한 최초의 사람이냐? 사실 인간을 개량하려는 욕망은 아주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자, 플라톤은 국가에서 우수한 사냥 개끼리 교배를 시켜야 우수한 새끼를 낳는 것처럼 선택적 임신을 통해서 인간을 개량시켜야 된다 생각을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주인보다 열등하게 태어난 노예는 본성에 따라 노예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길들인 동물이 인간의 지배를 받을 때 아주 행복하듯이 열등한 사람은 우월한 사람의 지배를 받을 때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골튼이 보기에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특성은 유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적 성공 능력이 모두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 결혼, 선별적 임신을 통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 종의 자질을 제거를 해야만 점점 더 인간이 완벽해질 수 있고 우리 미래의 사회가 보장될 수 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류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미래 사회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인간을 만들어내려면은 이 우생학적 방법을 계속 펼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회적 큰 충격은 이제 나치의 인종차별 정책이고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이 참극이 일어난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사실은 이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수하다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감정인데 이걸 객관적으로 어떻게 수치화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수학 문제를 반복 숙달해서 잘 푸는 학생이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누구를 딱 붙잡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똑똑하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나라 사람한테 영어를 인터뷰를 해서 영어를 잘한다 안 한다 이걸로 우수성을 따져보면 이거 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우수하다라는 걸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강조하지만 유전자형이라는 것은 표현형과 직접 대응되질 않는다. 일란성 쌍둥이를 보더라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생긴 것도 조금씩 달라지죠. 커가면서 취향도 조금 달라지고 좋아하는 음식도 나중에 좀 달라집니다. 성격도 좀 달라지고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 일란성 쌍둥이인데 한 친구는 문과로 가고 한 친구는 이과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유전자형과 환경이 합쳐져서 표현형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겠다. 이거 엄청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모르는데 한 150년 전 우생학이 탄생했던 그 시점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아주 관념적인 수준이었고 그냥 사실스러움, 그럴듯함, 지금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 포스트 트루스, 탈진실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극히 일부의 사실과 거의 대부분의 거짓을 믹스해서 그럴듯하게 포장해낸 사이비 학문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탈모를 방지할 수 있을까? 뭐 흥미롭고 사실 그럴듯한 질문인데 1차적으로 그러니까 탈모, 이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낙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가 비만하면 위험하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맞는 말을 공표하고
이걸 홍보를 통해서 아이들이 너무 살찌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건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을 하는 순간 뚱뚱한 아이들은 낙인을 찍히게 되고 놀림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차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전문가가 좀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선의의 의도로 얘기를 했지만 사회에서는 차별의 용어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일단 탈모를 예를 든다기보다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은, 유전자 염기 서열이 유전 정보라고 그랬죠. 인간의 손으로 이걸 설계를 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상상력. 이거 20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상상력이었는데, 이게 21세기 들어오면서 현실화, 구체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2002년에 그 바이러스 중에 한 종류인데, 폴리오 바이러스의 DNA를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데 성공하면서 인위적으로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아주 원시적인 거지만 생명체를 우리가 창조를 해낸 거죠. 이후 합성생물학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이제 인공 박테리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8년 11월 달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전 세계가 경악을 했던 일인데, 중국 선전시에 남방과기대에 허쟁쿠이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 무책임하게도 그 크리스퍼 기술, 유전체 편집 기술이라고 그러죠. 이걸 통해서 CCR5라는 유전자를 변형을 시켜서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 아이가 태어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크리스퍼 기술이 아직 불완전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의도하지 않는 유전자 변형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 일어난 이 유전자 변형이 앞으로 이 아이들의 인생 전반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됐던, 이런 무책임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노벨 수상자인 데이비드 볼티모어라는 저명 과학자는 아주 무책임하고 은밀했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시도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윤리의식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 자체, 기술 자체가 어떤 가치가 탑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은,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치를 통해서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구현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점점 더 과학자 양성에서 이런 사회, 윤리, 인문학적 소양,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강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같이 해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건데요. 왜냐 그러면 이제 허쟁쿠이가 내세웠던 건 중국의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편견이 있기 때문에 에이즈를 걸리지 않도록 하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긴 했지만은, 만약 부모가 에이즈 환자다, 그러면 아이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시험관 아기 시술하고 정자 세척 같은 이런 방식을 쓰면 에이즈가 걸리지 않는 아이를 얼마든지 태어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보면, 또 사회적으로 입양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들도 있고요. 워낙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이 불임 시술을 하는 이 기술로 에이즈가 걸리지 않는 아이를 태어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을 택했다라는 것 자체는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그리고 허쟁쿠이가 그리고 이 분야에 아주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냐, 그런 것도 아니죠. 이 분야를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지탄받을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류를 뒤집은 사상 최악의 질병.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질병 그러면 객관적 실체가 있는 것이고요. 최악 그러면 이제 주관적 가치 판단의 영역인데, 사실 이 두 단어가 나란히 놓여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긴장감 있는 상황이고, 흥미롭고 또 어렵기도 한 질문입니다. 이제 인류 역사에서 만약 최악의 질병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항상 누군가에게 최악의 질병이 뭐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최악인 거죠.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 최악이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최근 경험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코로나19도 최악의 질병 후보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처럼 이제 대한민국 과학자의 입장에서 코로나19는 조금 남다른 면이 있었던 게 우리나라의 보건역학적 대응은 일정 부분 성공적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물론 이제 공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뭐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과학적 대응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상당히 있었습니다. 왜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분야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력의 한계를 실감한 계기가 되었고 기술 주권, 기술 안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측면에서 반성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과학이 어떻게 되어야 이런 현안에 제대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부학은 어떻게 예술을 의술로 바꾸었을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흥미로운 질문인데 일단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은 좀 오래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 한 기원전 4세기경 전후인데 의학의 역사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 하나를 꼽아보라 라고 그러면 어떤 걸 꼽을 수 있느냐? 바로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의 등장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 히포크라테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질병은 신의 노여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화적 질병관, 종교적 질병관, 도덕적 질병관이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질병, 신이 노여워해서 질병을 일으킨 것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지금도 아프면 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찾게 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히포크라테스는 뭔가 달리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의학사에서 중요하게 꼽는 인물일 텐데 히포크라테스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 그런 초자연적 이유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병이 히포크라테스 이후에 과학적 탐구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종교인 사제가 의사의 역할을 한다면은 이제는 신의 노여움이 아니기 때문에 사제가 아닌 다른 전문가가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이 기회가 만들어진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 볼 때 관점이 왜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걸 잘 얘기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히포크라테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 또 질병의 원인을 잘못 파악했다는 큰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세계는 4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엠페도클레스의 4원소설 이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히포크라테스는 우리 몸은 4가지 체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4가지 체액이 균형을 잃었을 때,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바로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체액의 불균형이 질병을 일으킨다. 이 이론을 체액병리학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적 상식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해부학이 필요 없죠. 다만 체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히포크라테스는 생각이 우리 몸은 저절로 체액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체액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이 체액을 빨리 맞출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면 된다. 이를테면 피가 많아, 다혈질. 그래서 뭔가 열이 나고 문제가 생기면 피를 뽑아내는 게 치료 방법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해부학이 등장을 하면서 이런 체액병리학 이론이 점점 무너지고 현대의학의 길로 이제 이동이 되게 된다. 그래서 해부학 등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단정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대의학도 탄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현대의학에서 질병을 규정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해부학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해부병리학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인체 특정 부위에 일어난 손상 또는 변형이 바로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의학적 이슈는 얼마나 일찍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인체의 손상을 확인해낼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이런 손상을 어떻게 잘 복구시킬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해부학이 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뭐 해부학이 아주 쉽게 그냥 등장한 건 아니었고요. 16세기에 근대 해부학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전에 뭐 십자군 전쟁도 있었고 흑사병의 대유행도 있었고 르네상스도 있었고 이런 정치, 사회, 문화적 변동을 겪으면서 해부학이 탄생할 수 있는 지적 배경들이 만들어졌고 그 위에
위해서 해부학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해부학이 등장하면 그러면 바로 해부학적 관점에서 다 질병을 이해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해부병리가 탄생하기까지는 한 200년 정도의 또 시간 차가 있습니다. 자, 부검 결과가 좀 축적이 되고 그 다음에 살아생전의 임상 증상 기록이 정교해지면서 인체 손상과 질병의 증상, 그러니까 부검 결과와 임상 증상을 서로 대조, 비교하면서 연결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데이터들이 축적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게 한 200년 가까이 걸렸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해부병리학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 데이비드 우트는 사실은 의학 지식의 발전과 의료 기술의 진보 사이에서는 항상 시차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지연된 혁명,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 합니다. 뭐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해부학이 중요해졌고, 그래서 의과대학 본과 수업의 첫 시작도 해부학부터 시작하는데 바로 해부학이 의학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새로운 의학이 부상하고 있다. 이걸 두드러지게 보여줄 수 있는 징표 중에 하나가 인체 해부를 공개적으로 시연할 수 있는 해부학 극장의 등장이었습니다. 자, 해부학 극장은 1594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파도바 대학에서 최초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극장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거는 지켜보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극장에 가면 뭔가 보러 가는 거죠. 그만큼이나 시각적 지식의 중요성이 상당히 널리 퍼졌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극장이 등장했다라는 건 많은 관중 앞에서 공개 시연을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반복적 훈련을 거쳐가지고 인체 해부에 숙련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죠. 그만큼 인체 해부학이 널리 퍼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걸 또 반영해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공개 시연을 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의과대학의 의사는 인체를 해부할 수 있을 만큼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지식인임을 과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성권위에 대한 도전, 합리적 지식을 전파하는 수단으로서도 해부학은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컨의 경험주의 사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겠죠.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해부학 지식은 교양인이 갖춰야 될 필수적인 요소로 점점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자 유럽의 대학들은 유럽 전역에서 더 많은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해부학 극장을 대학에 설립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세기가 되면 대학마다 해부학 극장을 짓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유인을 하고 학생들이 모이면 대학도 살고 그 도시가 살아나게 되는,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도 생기는 거죠. 인프라가 구축되고 이런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부학은 기본적으로 수작업이니까 사실 예전에는 손을 쓰는 작업을 굉장히 좀 평가절하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론들도 관념적인 거였지 손을 써가지고 뭔가 하는 것들은 장인들이 하는 것이었죠. 귀족층에서 하는 일이 아니었고, 해부학은 손을 써야만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관념적 지식과 수작업을 통해서 얻은 지식의 결합이 일어나는, 자, 이게 이제 르네상스의 여러 문화의 결합, 이런 지적 배경 위에서 탄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본인이 직접 한 10구 정도 인체 시신 해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미켈란젤로도 해부를 했고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의사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델라토레라는 의사와 협업을 해서 해부학 책을 편찬해 내려고 했는데,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했던 의사가 감염병으로 갑자기 죽게 되면서 책을 못 내게 됐죠. 왜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라틴어를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책을 내기가 좀 힘들었고, 근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노트에 해부학 도면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부학 도면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죽고 한 200년 뒤에 세상에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때 즉시 빛을 봤다면 해부학의 아버지,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우리가 얘기를 했을 텐데, 200년 동안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해부학의 숨은 아버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지식은 공개되고 공유되고 확산되어야 의미를 가진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한테도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기, 특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기원전 3세기경에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인체 해부가 대부분 금지됐던 적이 많은데 그 기원전 3세기에 잠깐 인체 해부가 허용되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실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해부를 했다라고 의심받는 기록들이 일부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공식적인 기록 속에서는 죽은 시신을 해부하는 것을 교황이나 이제 황제가 허용하는 칙서를 내린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시신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뭐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문제는 이제 시신을 이제 구하기 어려우니까 공동 묘지 같은 것들을 파서 금방 묻은 이제 시신을 도구를 해서 뭐 시체 해부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있었고요. 기능의학, 개인마다 맞춤 치료가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정밀의학이라는 건 뭔가 의학이 아주 정밀해졌다 뭐 이런 걸 이제 쉽게 연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되어야 정밀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개인의 유전 정보, 생활 습관, 의료 정보, 임상 정보 같은 것들을 다 통합을 해서 개인별 특성에 따라서 질병 예측 및 예방, 맞춤 진단,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짧게 요약하면 구체화된 개인 맞춤 의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밀의학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는 건 의학이 데이터 과학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만큼이나 의학 분야에서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헬스 기술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신년 국정연설에서 정밀의학의 개념을 간략히 언급한 바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대중에게 정밀의학의 개념이 아주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말은 대략 이렇습니다. 의사들은 항상 모든 환자가 고유하다는 사실을 인식해 왔으며 항상 개인에게 최선을 다해 맞춤형 치료를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수혈을 혈액형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암 치료법을 유전자 코드에 맞추는 것이 이처럼 쉽고 표준적이라면 어떨까요? 적절한 약의 용량을 알아내는 것이 체온을 재는 것만큼 간단하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정밀의학이라는 것은 질병의 개별성에 초점을 맞춘 의학이다. 그전까지는 보편성이었다면 이제 개별성의 시대로 이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씩 접근을 해서 가고 있는데 정밀의학이 가져올 혁신은 상당히 엄청나다. 그런데 다만 어느 시점에 그 포텐셜이 터질 것이냐 완벽하게 그 시점이 좀 남아있는데 그래도 엄청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미국의 공상과학 소설가로 유명한 윌리엄 깁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사실 정밀의학이 가져올 미래 혁신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암 진단 및 치료 분야가 가장 두드러진데 암 조직에서 발생한 유전자 변이를 지금은 빠르게 분석을 해서 어떤 유전자 변이가 일어났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각기 다른 최적의 치료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자, 이런 것 말고도 개인의 유전자형에 따라서 약물 효과의 지속성도 서로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정밀의학은 약물의 용량도 개인 맞춤형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자, 우리 몸속에 약물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약물은 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대사가 너무 빨리 일어나면 약효가 금방 사라지게 되고 반대로 대사가 느리게 일어나면 약효가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하루에 한 번만 먹더라도 약효가 충분하고 누군가는 하루에 3번을 먹어야 약효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개별성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보편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 2번 복용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물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를 잘 분석을 해서 개인별 맞춤형 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인마다 약물의 종류도 달라지고 복용량도 달라지고 다 다르게 처방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건 표현형은 유전자형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자형에 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 즉 바이오 데이터, 임상 데이터, 환경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축적이 되고 통합이 되면 의학은 훨씬 더 정밀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얼만큼 많이 축적되고 통합이 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미 변화는 시작이 되었고
가시적으로 조금씩 체감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속도는 계속해서 가속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제일 문제인데요.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의사의 역할이 훨씬 더 많아. 왜냐하면 개인 맞춤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공 영역이 더욱 세분화되어야 될 상황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좀 더 예측 가능해지면 카운셀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도 있죠. 당신은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80%야. 당신은 암에 걸릴 확률이 90%야. 자, 제가 30살에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는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환자들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잘 모르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우리한테는 옛날처럼 우리가 추격형 시대를 살 때 선진국 따라서 갈 때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고 지금 탈추격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불확실성 관리, 불안 관리, 위험 관리 이런 게 이제 점점 우리한테 중요해지는 거죠. 네, 먼저 이제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오슬러가 했던 약 100여 년 전에 했던 유명한 말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학은 불확실성의 과학이자 확률의 예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유효할 겁니다. 이 말은 의학과 생명과학 이걸 합치면 우리가 흔히 의생명과학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물리하고 달리 의생명과학에서는 보편 법칙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자, 물리 법칙은 시간과 공간에 구속되지 않고 참인 반면에 의생명과학의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에 엄청난 제약을 받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리 법칙은 100만 년 전이든 1000만 년 전이든 우주의 어느 공간에서든 다 유효합니다. 그런데 100만 년 전의 현생인류라는 말은 아예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 현생인류가 탄생된 게 20, 30만 년 전이기 때문에 의생명과학에는 역사성이라는 아주 독특한 요소가 있고 또 보편성보다 보편 법칙 같은 것보다 개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칙성 이런 데 관심도 없고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올라가고 확률을 따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 실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실험실에서 동물 실험에 의존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사람에 적용을 해서 차근차근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불확실성을 극복하는데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뭔가 정밀의학이 발전하고 이러더라도 불확실성은 늘 상존할 수밖에 없고 항상 이게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도 유전자형이 고정된 게 아니라 이 유성생식을 하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어가는 거죠. 늘 새롭게 태어난 아기들은 유전자형이 늘 다릅니다. 기존에 한 번도 없었던 유전자형을 가진 아기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결정론적 시각에서 100%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다. 음식이 인류 진화의 원동력이었다고요? 불로 요리를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음식물의 구조를 불이 엄청나게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불로 요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에너지를 얼마 안 쓰면서 음식물로부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효율성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또 그만큼이나 음식물의 영양 가치가 아주 향상된다라는, 그러니까 적게 먹더라도 에너지를 충분히 뽑아낼 수 있게 되는, 이건 사실 엄청나죠. 왜냐, 옛날에는 수렵 채집 시대 때 식량 수급이 쉽지 않았잖아요. 불로 요리를 한다는 건 혁명적인 일이 되는 거죠. 자, 이건 특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진화론적인 이제 의미가 있는데, 소화기관이 에너지를 덜 쓰고 음식물로부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뽑아낼 수 있다. 잉여 에너지가 생기죠. 이 잉여 에너지를 바로 뇌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 이 뇌가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써야 된다. 어떤 전략을 써야 다른 동물과 차별화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 근육이 에너지를 조금 덜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근육이 약해지는 만큼 우리는 도구를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었죠. 또 하나, 소화기관이 에너지를 덜 쓴 불로 요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잉여 에너지를 계속해서 남겨서 뇌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측면에서 불로 요리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기생충, 독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섭취할 수 있는 음식물의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해집니다. 날 것으로 먹지 못하는 이런 음식들이지만 불로 요리를 하면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너지 수급, 영양 가치 면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아졌다. 그래서 불로 요리를
했다. 이건 인간의 진화, 인류의 진화에 미친 영향이 지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가 일정 이상 필요한데 만약 그걸 다 조달을 받으려면 불로 공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먹어야 되죠. 그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은 음식물을 구하고 공급받고 이런 데 들어가는 시간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요리를 하면 우리 지금 하루에 3끼 먹는데 좀 빨리 음식 드시는 분들은 15분 내에 3끼 다 한 끼 먹는데 5분 이내에 먹을 수도 있잖아요. 나머지 시간을 다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불로 요리를 한다는 건 시간을 지배할 수도 있고 공간도 지배할 수도 있고 왜냐? 아주 멀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불로 요리를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또 다른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왜 어른들 중에 우유를 잘 못 마시는 분이 많을까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전 세계에서 우유를 마실 수 있는 어른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약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70%의 어른은 우유를 잘 못 마십니다. 그러니까 우유에 포함되어 있는 유당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면 삼투압성 설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유를 잘 못 마십니다. 그래서 전체 성인 인구의 상당수에게는 우유는 독소가 됩니다. 설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왜 그럴까? 사실 2세가 지나면서 이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인 락테이즈라는 효소가 거의 이제 발현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유수유, 옛날 모유수유를 생각하더라도 한 3, 4세 정도가 지나면 모유를 먹을 일이 잘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제 락테이즈라는 효소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이유는 없다. 이 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당을 섭취할 일이 없는데 굳이 락테이즈를 계속해서 생산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유럽의 스웨덴과 덴마크, 아프리카의 수단, 중동의 요르단, 남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 등지를 보면은 여기 성인 인구의 70% 이상 90% 정도는 어른이 우유를 잘 마십니다. 신기하죠? 다른 지역과는 달리. 근데 공교롭게도 이 지역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예전부터 낙농업을 해왔다. 그래서 우유를 많이 마시는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유를 잘 마실 수 있을까를 조사해 보니까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겨서 어른이 되더라도 이 락테이즈라는 유당 분해 요소를 잘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락테이즈를 그러면 못 만들어내면 아예 우유를 못 마시느냐? 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유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인류는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치즈나 야구르트 같은 것들을 만들면 그 발효균에 의해서 유당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유의 기본적인 성분을 섭취를 또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사실은 이제 유전적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했기 때문에 성인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이 우유를 잘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유를 마실 일이 사실은 인류한테서는 없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락토프리 이런 우유들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유당을 좀 상당 부분 제거를 한 우유여서 그런 우유들은 그래도 나쁘지 않죠. 이제 맛있는 음식이 몸에 안 좋은 이유는 뭔가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서 환장할 노릇인데 근데 우리가 사실 맛있다 그렇게 느끼는 음식들을 보면 몸에 안 좋은 경우들이 좀 제법 됩니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체로 맛있다라고 이제 느끼는 음식들을 보면 달고 짠 음식들이 좀 많습니다. 단맛이라는 건 대체로 열량이 풍부하다, 에너지가 풍부하다라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짠맛은 소금이 풍부하다 이런 신호가 되는데 에너지와 소금을 구하기 어려웠던 수렵 채집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단맛과 짠맛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 에너지를 높은 음식, 소금을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짠맛을 선호를 해야 아마도 생존과 번식에 굉장히 유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에너지 수급, 그러니까 음식을 구하기 힘들었던 시절이었던 만큼 과식을 해서 최대한 에너지를 잘 비축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은 짜고 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고 또한 과식을 통해서 엄청나게 먹게 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의 발단은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식량 생산이 일단 늘어나게 되고 식품 가공 기술이 발전하면서 음식물들의 공급 과잉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뜻하지 않는 문제들이 여기저기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대사질환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자, 얘기했지만 수렵 채집 시대에는 단맛과 짠맛을 즐기고 과식하는 특징, 이런 것들이 생존과 번식에 아주 유리했을 겁니다. 하지만 불과 한 200여 년 사이에 일어난 이 엄청난 환경 변화, 여기에 우리 몸, 우리의 유전자가 적응을 제대로 못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20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미처 적응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옛날에 대체로 맛있다고 느끼는 음식들이 오늘날에는 오히려 몸에 해로운 상황이 된 것인데, 바로 우리 몸과 환경 변화의 불일치 때문에, 부적응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 속에 주로 혀에 많고 입 여기저기 분포하고 있는 맛봉우리 미래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맛을 감지하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되고, 사실 그 신호는 뇌로 전달이 되어서 최종 판단은 이제 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단맛과 짠맛을 선호하는 것들은 공통적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상당 부분 프로그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선호도가 조금씩 차이는 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일정 부분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고, 어린아이들은 공통적으로 특히나 단맛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뭔가 맛에 대해서 알고 평가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단맛을 좋아하는 게 아주 또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유전적 요인들이 또 상당 부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과 같은 이제 환경적 요인, 그다음에 학습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를 세뇌시킨 결과, 뭐 이렇게 엄청난 노력의 결과라고, 이제 후천적 노력의 결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이제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단맛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중독성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많이 먹고자 하는 것들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거죠. 우리가 배가 고파도 막 아무거나 막 먹는 것보다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맛있는 걸 먹고자 하는 것이고요. 뭐 얘기했지만 어린아이일수록 단맛에 대한 선호도 굉장히 높죠. 사탕, 단 거 이런 거 굉장히, 솜사탕 뭐 이런 거 못 지나치죠, 어린아이들. 자, 이런 것들 보면 이제 그 어떤 단맛을 선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을 쉽게 못 빼는 것을 두고 뭐 의지의 박약, 의지의 부족, 이렇게 이제 욕을 하고 뭔가 치부하기에는 좀 정당하지 않은 면이 있는 거죠.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살이 잘 찌고 에너지를 충분히 비축하게끔 설계되어 있는데, 이를 거스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덜 먹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일은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인지적 노력도 있어야 되고 실천적 노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또 오늘날 사회에서 덜 먹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 이거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덜 먹는 대신에 보상 차원에서 한 끼를 덜 먹더라도 조금 더 이제 맛이 좋은 음식을 먹고자 하고, 값비싼 음식을 찾게 되고, 에너지를 쓴다는 것도 요즘은 어디에 등록을 해서 짐에 등록을 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게 다 비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살을 잘 못 빼는 거, 의지의 빈약, 뭐 이렇게만 하기에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부당한 면이 있는 거죠.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말 사실인가요? 사실 진짜 물만 먹으면 살이 찔 수가 없죠. 예. 우리 생명이 유지되려면 기본적으로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해야 됩니다. 숨도 쉬어야 되고, 혈액 공급도 해야 되고, 심장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 박동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에너지 공급이 없다면 무조건 살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표현은 뭐 아무래도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살이 잘 빠지지 않을까? 뭐 이 정도 표현을 과도하게 좀 과장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첫 번째는 정말 적게 먹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적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아주 고열량의 간식을 또 즐기고 이러면 생각보다 또 그 적게 먹는 게 아닐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람마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걸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죠. 근육량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공급은 동일하더라도 기초 대사량이 다르면 저장되고 비축될 수 있는 여지가 또 다르기 때문에 좀 개인별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장내 미생물이 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장내 미생물의 종류, 분포, 뭐
이런 것이 비만과 관련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장내 미생물은 우리 몸이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음식물로부터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체 대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내 미생물의 분포가 다르다면 동일한 음식을 동일하게 먹더라도 이 장내 미생물이 대사를 통해서 우리 몸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살이 찌는 정도는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전통적인 개념들, 덜 먹고 더 많이 움직여야 살이 빠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론적으로 뭐 물만 먹으면 살이 찔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현대의학이 뭐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제가 생각에는 덜 먹고 더 많이 움직이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있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뚱뚱한 사람을 선호하는 시대가 올까요? 네, 재밌는 상상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이제 좀 이렇게 배가 나오고 그러면 사장님 스타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고열량 음식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좀 그런 문화들도 좀 배어 있고요. 실제 식량이 부족한 문화권에서 보면 이제 충분한 영양 섭취를 반영하는 풍만한 체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우량아 선발 대회라는 걸 했었습니다. 1980년대 초까지 이제 하다가 없어졌는데, 이제 뚱뚱하고 풍만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게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래된 빌렌드로프의 비너스 조각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루벤스의 산미신 같은 예전 이제 미술 작품들을 보면 대체로 풍만한 체형을 표현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많은 이제 미의 기준이라는 게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미 또는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 그러면 진화적 전략, 문화적 혁신이 서로 교차하면서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또 진화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이제 수유를 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알려주는 자기 광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유를 한다는 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풍만한 체형은 수유를 잘할 수 있다라는 그 영양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좀 풍만한 안방 마님 같은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런 체형을 또 선호했다. 이건 이제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이제 또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이런 점들을 다 같이 놓고 보면 특정 체형에 대한 선호는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선호하는 체형이 바뀌어갈지는 또 한번 또 미뤄져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만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다고요? 네, 비만도 일정 부분 유전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뜯어봐야 되는데, 일단 많이 먹고 살이 찌는 것이 단순히 의지와 같은 심리학적 요인만은 아니다라는 건 얘기를 했는데, 1949년에 미국의 이제 비영리 연구기관인 잭슨 랩이라는 곳에서 우연히 식탐을 주체하지 못하는 아주 뚱뚱한 쥐가 태어납니다. 근데 이 쥐를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뭔가 열성으로 유전되는 무엇에 의해서 뚱뚱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심리학적 문제로 치부되었던 비만이 생물학적 문제로 치환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94년에 미국의 록펠러 대학의 제프리 프리드만이라는 교수가 돌연변이 때문에 망가진 비만 유전자를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식욕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살이 잘 찌지 않는데, 이 유전자가 망가져서 식욕 억제가 안 되어서 계속 먹게 되고 살이 찐다. 이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뜻의 그리스 렙토스에서 따와서 렙틴이라는 이름을, 이 유전자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기대와 달리 사람한테서 이 고도 비만인 사람한테서 렙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그렇게 많이 관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렙틴을 주입을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렙틴을 주입을 하더라도 실제 비만이 잘 치료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일란성 쌍둥이를 보면 둘 다 비만이 될 확률이 제법 높습니다. 그 말은 비만은 유전적 소인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유전자에 의해서 비만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얼만큼 많은 유전자가 비만에 관여하느냐, 또 어떻게 관여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모르죠.
그래서 유전적 소양이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진실에 가깝지만은 사실 어떻게 그러면 관여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고 또 환경적 요인이 개입될 여지도 굉장히 강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쉽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건 비만 자체에 대한 뭐 치료보다는 아예 이제 식욕을 좀 떨어뜨리는 방식, 뭐 식탐을 줄이는 방식.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종의 뇌과학적 접근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 교실에서 기초 연구를 하고 있는 전주홍이라고 합니다. 주로 제가 하는 연구는 현재 우리 몸, 특히 우리 세포가 어떻게 외부 환경이 바뀌더라도 여기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자 수준에서 탐색하는 분자 생리학 연구라는 걸 하고 있고요.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암 연구 쪽으로도 좀 확장이 되어서 암 세포들은 어떻게 외부 환경 변화에 그렇게 잘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암 세포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을 찾아서 공격을 하면 효과적으로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학이 조금 더 대중화돼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해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학적 지식을 함량하는 것,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과학적 사고를 하는 것.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대중 서적들도 쓰면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천년 자원도 없고 과학자 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과학자들을 길러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 속에서 이제 인문학, 예술과 과학의 융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책으로 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읽고 과학자를 꿈꾸는 사람한테 뭔가 영감, 통찰을 주고자 뭐 여기 보시는 역사가 묻고 생명과학이 답하다 이런 책들을 내면서 이제 좀 더 나은 과학이 될 수 있게끔 기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